이란의 거리가 피로 물들고 공포와 저항이 가득한 가운데 이란 국민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동서양 간에 벌어집니다. 이것을 워크이즘 전쟁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다 건너 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카리스레아 알샤크 아라우사틀라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는 아랍어로 우리의 중동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손님이며 저희 첫 손님 중 한 분입니다. 중동과 서양 모두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의 종교적 동기 지하드 전쟁을 받아들이고 이를 서방으로 옮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전쟁, 즉 각성 웍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각성 전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은 자유세계 사람들이 각성 워크 전쟁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일종의 풀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억압적인 정책 그리고 영토 확장에 대한 어떤 풀뿌리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념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기쁩니다. 당신은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쓰고 있고 이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젊은 리더이자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당신이 미국과 서구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패에서 좌파까지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 즉 정치적 우패도 똑같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성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이스라엘과 성지에서 함께해 더 기쁩니다. 어젯밤 도착해 아직 시차 적응 중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 집중해 왔지만 점점 더 우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에서 20년 동안 저는 진보 진영과 이슬람주의 진영에서 나타나는 반유대주의와 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두 진영은 겹치는 부분이 많았죠. 우리는 정록 동맹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있었어요. 자유주의적 진보 세력과 비자유주의적 이슬람주의자들이 공통의 적, 즉 서구와 유대 기독교적 가치, 성서적 가치,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상호 증오를 바탕으로 손을 잡았던 거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개인적으로 저 역시 제 진영 내에서 똑같은 불만 기반의 정체성 정치와 반유대주의가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Make America Great Again 보수주의자로서 아메리카 퍼스트 아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봐왔어요. 어떤 이는 갑자기 또 어떤 이는 예전부터 있었고 예전에는 선의로 보였던 이들이에요. 실제로 진보 좌파와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지하디스트나 이슬람주의자들과 연계하고 있어요. 저는 반미 반서구적 관점을 내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를 보수주의, 가족, 신앙, 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진영 밖에서 싸웠는데 이제는 내부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이야기할 때 정리하려고 해요. 당신이 말하는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 아래에서요. 이 반유대주의, 이 워크이즘 반유대주의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이것이 반유대주의나 반이스라엘 정서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주로 반서구적인가요? 그것이 결국 반이스라엘 입장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뚜렷한 강한 연결성 때문에 이런 식의 마각적 각성주의, 즉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충동은 무엇인가요? 제가 무례하게 연결한다면 하나의 충동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4년 동안 보수주의자들은 검열당하고 침묵당하고 음모론자라고 불렸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질문만 해도 그랬죠. 또는 러시아 게이트 스캔들 트럼프가 러시아 자산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거짓말과 사기극에 대해 언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밝혀낸 것에 대해 말하는 거죠. 그건 사실 오바마와 클린턴이 대통령을 감시하고 그가 러시아와 공모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사악한 캠페인이었어요. 아니면 헌터 바이든 노트북 스캔들조차도요. 팬데믹 동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단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음모론자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음모가 있었죠. 그 일로 인해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비관적으로 변하고 아주 씁쓸하고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회와 정치에 관해요. 그 일로 우리 사고방식이 더 음모론적으로 변했어요. 실제 음모를 지적했는데도 음모론자라 불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발로 그 꼬리표를 받아들이고 좋아, 음모론자가 될게라고 했어요. 오랫동안 억압받고 침묵당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모든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차단했어요. 트위터와 틱톡, 그리고 훌륭한 의사들과 과학자들까지 침묵당했죠. 그리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반유대주의로 이어지는 음모론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해요. 반유대주의를 조금만 알아도 그게 먼저 음모론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자들, 특히 20, 30대의 젊은 보수주의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정치나 문화에 관한 어떤 종류의 음모론에도 매우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되풀이된 피해 중상모략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가 반유대주의가 증가하는 것을 보는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분명히 우파의 일종의 각성주의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시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좌파에 대한 반동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각성주의는 교차적 위계질서 위에 존재하며 그 질서에서 억압자는 위에, 억압받는 이는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위계질서에 따라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흑인이라면 즉시 억압받는 쪽이 되고 백인이라면 즉시 억압하는 쪽이 돼요. 이게 좌파와 각성주의 시각 그리고 좌파의 사회 분류 방식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보수적이거나 남성이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주의자, 유독한 존재,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들어왔어요. 그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시계추는 반대로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 경고했던 사람이 바로 조던 피터슨 박사였어요. 모두의 대명사가 감시받고 젊은 백인 남성들이 악마화될 때 피터슨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현상이 우파에서 반영된 정체성 운동을 만들어낼 것이라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좌파도 똑같이 거부하나요? 각성한 우파가 좌파를 거부하나요? 제 생각엔 겉으로만 거부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보수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행동하지만 같은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좌파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좌파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우파의 토마스 메시와 의회에서 힘을 합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좌파 안나 카스파리안이 우파 터커 칼슨 쇼에 출연하기도 하죠. 이렇게 불만과 정체성 정치로 인해 다양한 동맹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각성한 우파라 부릅니다. 좌파는 아니지만 좌파를 따라해요. 그리고 그들은 좌파와 공통의 목적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공통의 목적은 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이민 문제나 소수자 권리에서 좌파와 우파는 매우 다릅니다.
그들이 어디서 공통 목적을 찾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도 터커 칼슨이 있었죠. 이번 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 몇 주 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어제는 터커 칼슨이 자신의 뉴스레터에서 다뤘죠. 사실 그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전술로 아이스를 강하게 비난했어요. 이건 그가 내세운 매우 좌파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터커가 더 이상 보수 운동의 일원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또 다른 이유를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소위 보수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런 좌파적인 시각이 스며드는 순간들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는 불만과 피해의식에 기반해요. 이것은 번영하는 사회를 위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원칙이나 객관적인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당신이 말하는 것 중에 놀라운 점은 오늘날 터커 칼슨이 워싱턴 커뮤니티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다른 어떤 소스만큼이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에 있지만 예전에 당신의 고향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 보좌관들과 비서실장들로부터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가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 그는 정책 결정자들이 반응하는 의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 쪽에서요. 방금 말씀하신 이민 세관 집행국 사례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는 법과 질서에 반대하고 불법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터커 칼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류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가요? 그는 정말로 여전히 고립된 현상일까요? 아니요. 그는 한때 대중주의 우패에서는 주류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요. 터커 칼슨은 저에게도 구명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팬데믹 첫 5달 동안 부모님 댁 거실에서 매일 오후 5시에 그의 독백을 챙겨봤어요. 그리고 그는 트럼프식 보수주의자들, 대중주의 보수주의자들이 점점 더 걱정하게 된 많은 부분을 정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폭스를 떠난 이후, 그리고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도 그는 보수주의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주제들은 이스라엘에만 집착하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진짜 문제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점점 더 그는 외교 정책에 대해 점점 더 대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전혀 보수적인 입장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칭찬하는 에피소드를 통째로 했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는 트랜스젠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래요. 그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권리를 강하게 탄압하지만 이는 겉으론 매우 좌파적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흥미로운 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터커 칼슨을 이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터커 칼슨이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다만 그의 신념과 일치하는 몇몇 사회적 이슈, 예를 들면 낙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서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이지만 그 외의 다른 이슈들에서는 일반적인 미국 보수주의자들과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로 트럼프 독트린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터커의 경제, 외교 정책, 헌법 문제, 그리고 점점 더 이민 문제나 무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면요. 그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맹비난하던 좌파들과 점점 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죠. 그럼 그가 예전처럼 워싱턴 엘리트 사회에서 여전히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글쎄요,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말은 우선 그는 더 이상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 살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백악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긴 해요. 하지만 제 안은 바로 내부자들 말에 따르면 이건 제이디 벤스의 요청 때문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예의 바르지만 대부분 그를 무시해요. 지금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그냥 제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터커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터커가 정말로 장기전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포지셔닝 해왔고 주리스 덕터 벤스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온 것 같아요. 터커 칼슨이 없었다면 주리스 덕터 벤스는 상원 의원이나 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커 칼슨을 보고 듣고 그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선 보수, 저기선 좌파처럼 들리네요. 우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이 점을 생각해야 해요. 그는 항상 제이디 벤스를 칭찬하잖아요. 제이디 벤스랑 터커는 정말 친해요. 둘이 같이 일도 하고요. 그는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해요. 그런데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은 계속 깎아내리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목적이 뭘까요? 조각들을 맞춰보면 알 수 있어요. 터커 칼슨은 제이디 벤스가 권력 잡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터커의 말에 따르면 제이디 벤스가 터커가 원하는 모습대로 터커의 이미지대로 통치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것은 고립주의,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적입니다. 이제 제이디 벤스에게 인도인 아내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죠. 그래서 그를 다른 곳에 두죠. 순수한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에 놓입니다. 터커 칼슨 맥락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터커 칼슨 세계관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터커 칼슨을 꼭 그로이퍼라고 하진 않아요. 오늘날 보수주의와 전체 문화를 볼 때요. 그리고 마가나 아메리카 퍼스트 아래 모인 여러 파벌, 즉 권력을 잡거나 트럼프 후 유산을 잇고자 하는 세력들을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면 그로이퍼스만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팔러 보수주의자들도 있고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있고 기독교 민족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미묘한 차이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터커를 닉 푸엔테스 그룹과 같은 부류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히 인종주의적이고 제이디 벤스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인도인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터커를 그 범주에 넣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터커의 고전적 보수주의와 그로이퍼들의 관점이 겹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터커가 위험한 거예요. 그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본능적이고 급진적인 우파 분파들을 대화에 초대해서 그들을 주류로 만들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터커는 사실 두 세계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로이퍼들과 주리스 덕터 벤스 영역의 포스트 리버럴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타나 차란스키, 그는 전직 부총리였고 소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대인 반체제 인사 중 한 명인데요. 그가 제가 편집할 영광을 누렸던 책 이스라엘 포비아라는 책을 위해 쓴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 제목은 의도적으로 이슬람 포비아에서 따온 거예요. 급진 좌파에 의한 시민 담론의 점령과 그것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파의 가장 큰 도전은 우파 비판, 좌파의 가장 큰 도전은 자기 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카리스 레아는 저는 혼자 싸우는 병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뛰어나고 내 고립된 목소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만한 주요 주류 정치인들과 다른 목소리들, 그러니까 소통이나 미디어 담론에서 그런 목소리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이들이
터커 칼슨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 대응도 받지 못하는 위험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게 너무 많은 공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많은 전국 곳곳에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훌륭한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 커뮤니티와 시온주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경고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어요. 특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요. 교회에서 매일 이 싸움을 이어가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정치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하지만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류 목소리와 플랫폼을 가진 이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벤 샤피로와 마크 레빈처럼 전형적인 보수 유대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 자주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긴 해요. 그리고 데일리 와이어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앤드류 클레이븐 같은 이들도 있죠. 또 데이나 래쉬, 세스 딜런, 제임스 린지 같은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내일 이 컨퍼런스에 오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보수주의자들도 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전체적인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로이퍼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가는 미덕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그들은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정치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편을 비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것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직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인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이것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요. 그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편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좌파와 싸우는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걸 이해해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공감하거든요. 맞죠? 평생 우파를 옹호하고 좌파와 싸우는데 힘썼다면요. 왜 갑자기 어떤 면에서는 자기 편을 등지고 겉으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싶겠어요. 그렇죠. 제 말은 그렇게 하면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운동에서 밀려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제임스 린지에게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는 반기독교적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리고 그는 많은 강연 기회를 잃었고 보수적인 컨퍼런스들도 더 이상 그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린지가 옳았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정말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저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컸으며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이 각성한 우파와 각성한 좌파 모두의 공통분모가 되는 걸까요? 개별 유대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유대인 현상으로서의 이스라엘에는 어떤 점이 있는 걸까요? 저는 터커 칼슨이 유대인 개인에게 피해 중상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중상모략적이고 비방하는 발언을 자주 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런 발언은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벤 샤피로와 마크 레빈 등 유명 유대인들에게도 중상모략적인 발언을 하며 이를 멈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 굶주리고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그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 그는 위협을 느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는 또 제 생각에는 그들이 쉬운 희생양이기 때문이에요. 언론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이룬 성공의 수준이 that is 정말 존경받을 만하거든요. 터커는 유대인 전체를 악마화하려는 과정에서 정상에 오른 몇몇 개인들까지 깎아내려야만 했어요. 음,
이스라엘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사들과 팟캐스터들이 지금 보수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스라엘을 둘러싼 분열로 보고 있거든요. 맞죠? 공화당이 이스라엘 문제로 실제로 분열되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단지 표면적인 대리인 혹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좌파에서 보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반미, 반서구적인 운동이 이스라엘을 대리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로 믿는 바, 즉 미국의 건국 원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민주적 규범과 제도를 허물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공격해요. 유대인이 그런 것들의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 누군가를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일은 항상 용인되어 왔거든요. 오늘날의 문화적 전통에 맞게 언어만 조금 바꾸면 되니까요. 알다시피 캔디스 오원스, 터커 칼슨, 그리고 그의 제이디 벤스 지지 같은 것 말이에요. 미국을 거부하는 것 혹은 미국에 대한 거부로서요. 유대인과 유대국가, 성경적 가치관, 유대 기독교 문명의 우호적인 미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미국을 정말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성 좌파와의 근본적인 차별점을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미국의 구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미국을 파괴하고 다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건국의 아버지들과 우리의 헌법이 진정으로 대표하는 것과는 전혀 닮지 않은 급진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스스로 답하셨죠. 터커 칼슨이 미국을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일부만 싫어할까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대인 성경적 가치관과 유대 기독교 원칙을 지닌 미국을요. 그 유대 기독교 원칙이 없다면 미국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나라의 근본적인 토대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의 건국을 거부한다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줄 것이고 역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시나이산과 십계명 그리고 모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When they were 그들이 미국을 순수하고 번영하며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며 평등한 모습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이 믿었던 그 이미지로 미국을 건설할 때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의지한 것이고 그들은 이러한 유대 기독교적 뿌리에 의지해서 그런 미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그런 미국을 믿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 나라도 이름은 미국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아닐 거예요. 이름만 미국일 뿐 실제로는 미국이 아니죠. 그건 좌파와 똑같아요. 단지 차이점은 좌파는 아주 분명하고 솔직하다는 거죠. 그들은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파는 절대 자신들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애국심은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보수주의자인 척하고 있다면 애국자인 척해야 하고 미국을 사랑하는 척해야 해요. 하지만 좌파도 마찬가지로 좌파 역시 이런 식으로 행동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건 그들만의 신마르크스주의 혁명 성향을 위한 이중 언어일 뿐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진영은 보수주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앙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신을 자랑스러운 아메리카 퍼스트 개인이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 이후의 미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미래에서는 법치주의나 선거, 헌법적 한계와 같은 민주주의적 규범들이 사실상 사라지고 더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대체되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요. 기독교 보수 세력이 중앙 집권적으로 권력을 잡고 종교의 자유나 수정헌법 1조 같은 권리가 없으며 외교 정책에서도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 부분의 미묘한 차이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터커 칼슨은 미국에 대해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 저는 그가 친미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이 게임엔 인물이 많지만 터커가 가장 많이 언급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논의를 알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까지 위협받은 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미국 국민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유럽 정부들 역시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65% 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의 분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말 피와 진흙 속에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종류의 메시지 세뇌 선전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거의 40년, 35년, 36년을 지내본 경험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만족스러운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을 폭로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야기를 펼치고 이끌고 주도하는 데 있어서요. 그것이 세상 모든 미덕과 정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반응적이고 방어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플레이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현실에 있었던 거죠. 맞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좌파를 다루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 와서 우파를 다루기 위해 시작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은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고 그들이 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홍보를 위해 정말 뻔한 것들을 제안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젊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똑똑하며 토론을 잘하는 대변인을 두는 것 같은 거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알리는 거죠. 이건 정말 뻔한 일인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앨런 레비와 함께 시도했는데 그는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고 그를 대신할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시죠? 하지만 홍보를 넘어서 저는 여기서 정말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독교인들과의 유대 관계를 키워나가야 해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친유대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서 작용하는 세력들, 즉 반미 세력들이 기독교 보수파를 유대인 이스라엘과 갈라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미국의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둘째로, 어떤 사회나 국가, 나라, 공동체가 반유대주의라는 바이러스에 굴복하게 되면 그 집단이 곧 붕괴된다는 거예요. 세뇌된 거예요. 이건 어느 사회에서나 완전한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이슬람주의자, 러시아인, 중국인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압니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관한 실제 분열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분열을 증폭 무기화 확대해 결국 정상적이고 주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미국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이들에게 엄청나게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과의 관계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훌륭한 단체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얼라이즈 파운데이션, 이스라엘 365 같은 단체들이 있지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안보 및 외교센터는 실제로 또 다른 단체와 함께 최초의 유대 기독교 시온주의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중순에 내슈빌에서 환상적인 첫 행사가 열렸어요. 또한 우리는 미국 주요 기독교 시온주의자 공동체와의 긴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천만, 9천만 명의 강력한 집단이며 전 세계에 7억 명의 기독교 시온주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스라엘 정부와 심지어 야당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과의 교류에 대해 입장을 완전히 바꿨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시온주의자를 이스라엘 내에서 합법적이고 절대적인 소수로 인정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보내주세요. 샤밧 샬롬.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며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온주의자의 99%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셨는데 결국 이 변화를 이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관계를 강화하고 기독교인이 지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잘려서 사용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기 시오니스트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기독교 보수 커뮤니티에 침투해서 뭔가 조종하거나 세상을 통제하려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요.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비유를 들어보면 소련은 냉전 내내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을 했죠. 트레버 라우든이 이 부분을 자주 언급해요. 러시아는 냉전 이후에 자국 이미지를 재건하기 위해 매우 표적화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맞죠? 왜냐하면 소련은 좌파적인 집단이었거든요. 그건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눈에는 정말 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90년대에 미국 내 기독교 보수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컨퍼런스에 초대하고 연락 담당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 편이에요. 러시아는 이제 예전과 달라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인인 여러분과 똑같은 가치관을요. 우리는 튼튼한 가족을 믿고 국가적 자부심을 믿어요. 지역사회도요. 맞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외 우파의 특정 분파들, 즉 페일로보수주의자들과 랜드폴, 그리고 팻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었어요. 이 부캐넌 같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동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러시아가 자랑스러운 기독교 국가라는 거짓말을 믿어왔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뿐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냐고 묻고 싶어요. 어쩌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아무도 모를 거죠. 하지만 왜 이스라엘은 방첩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할까요? 이런 식의 정보전은 왜 못하는 걸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똑같은 심리전을 펼치면서 자기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침투해서 그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역량을 가진 적들과 정보전과 인터넷 시대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왜 이스라엘과 미국이 적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직 고위보안 관계자로서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소프트 파워, 정보전, 전략적 영향력, 바로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힘의 영역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안보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예산도 지원받지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하며 우선순위도 밀리게 됩니다. 가자, 시리아, 레바논처럼 즉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모든 이스라엘 정부가 이해해온 바로 그 물리적 군사 위협들처럼 말이죠. 소프트 파워와 심리전 그리고 내러티브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부와 공식 담론에서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결정되면 자금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우리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회의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유대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바로 이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있잖아요. 저도 정말 동의해요. 이건 분명히 국가 안보 위협이 되어야 해요. 저는 우리가 두 동맹국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죠. 제가 이스라엘이 미국인을 감시하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이해해요. 러시아가 미국 내에 침투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 사이의 미묘한 차이와 다름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당신 말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적들을 상대로 한 내러티브 전쟁과 심리전이죠. 그들이 동맹국들을 노리기 전에 반드시 대처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동맹국들을 노리고 있어요. 이걸 보는 분들은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대체로 중도나 보수 유대인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파의 반유대주의에 맞서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하고 좌파에서 반유대주의에 맞설 때 사용하는 똑같은 언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가장 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연다거나 이스라엘이 실제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은 이제 그만해야 해요. 우리가 진보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에게 호소할 때 쓰는 인권과 사회 정의의 언어죠. 그거는 보수주의자들, 특히 마지드 같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더 많은 아기를 낳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강한 국가적 자부심이 있고 남성성이 여전히 존중받으며 전사 정신이 살아있고 종교적인 성격도 강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강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한 미국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들은 원조를 통해서든 아니든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든 아니면 공동 파트너십이나 군사 지원을 통해 힘을 실어주는 것이든 어떤 방식이든 말이죠. 그거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우리의 가장 큰 재정적 실존 위협인 중국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동맹국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지역을 지키고 공동의 적과 싸우도록 신뢰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미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직접 병력을 파견하지 않아도 되니까 돈도 아끼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유대인들이 우리 진영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대중주의 보수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메시지가 있죠. 카리스 레아, 우리가 2년 만에 처음으로 30분을 훨씬 넘겼네요. 벌써 끝나서 했던 팟캐스트 중 제일 짧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흥미롭고 정말 중요하며 특히 이 시점에서 매우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이자 공동 진행자인 칼레드 아부 타메를 대신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이번 주만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칼레드가 이 점을 정말 고마워할 거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방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이 이야기에 주목해 주길 바라며 이 내용이 동방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이스라엘이 진정한 강한 미국을 예고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메시지는 정말 훌륭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